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은 남미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납치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또 규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이것 말고도 아직도 끝이 안 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북한은 또 오늘 또 탄도 미사일을 날렸고요. 정말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지난 에이펙 당시 국빈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의 성격도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이런 국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분이시죠. 가운데 김희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어제 갑자기 큰일이 벌어져가지고 원래 저희가 잡아놨던 이 대담의 내용에서 좀 많은 부분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 새벽 바로 어젠데요. 이 남미의 관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하늘이 아주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전면 공습을 단행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두로 대통령을 아내와 함께 체포돼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 공격 명분은 마약 소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마약 소탕은 좀 명분 같고 본질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세 가지 정도 반응인 것 같아요. 미국이 잘못했다, 침략행위다 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도 잘못했고 마두로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이 또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한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씩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게 분명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 행위이고요. 네. 침략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이 마두로의 뭐 독재의 문제라든지 마두로의 민주주의 훼손 문제는 그건 그것대로 다른 문제이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행위가 정당화된다든지 혹은 이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양비론을 편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미국이 어떤 행보를 가질지 상당히 전 세계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네. 벌써부터 겁을 먹는 나라들도 있고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나라들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정확히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에너지나 금융 부분에서 특히나 또 최근에는 왜 그 브릭스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었고요. 이것이 전부 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패권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으로 간주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 이러한 일들을 벌린 것은 그러니까 이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를 겨냥함과 동시에 남미 전체에 대한 이 메시지 발신 아니냐. 그러니까 서방구에서의 이탈을 하려는 역의 세력과의 결속 이런 건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태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네. 베네수엘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 정도 매장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중에 그 판매되고 있는 유통량은 1%도 안 돼요. 그럼 다 그냥 매장돼 있는 겁니다. 매장되어 있는 거죠. 개발이 안 됐군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비극의 원초적인 문제인데 미국은 세일가스를 개발하기 이전에 석유가 필요했고 당연히 최고의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이 일종의 관심의 대상지였고
그 미국 베네수엘라를 어떤 형태로든 장악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베네수엘라 석유 유통은 세브론이라고 미국의 기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석유를 많이 가진 부유한 국가가 중동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삶의 질 그리고 국가 위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반미를 외치면서 국유화를 시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차베스와 마두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치의 기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 지금 왜 미국이 이제 마두로에 대해서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이랬을까?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연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마약이고요. 하나는 석유 때문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신물로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예. 마두로로 상징되는 남미의 반미 정권들을 청산을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미국의 본토화시키겠다는 전략의 결과다. 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는데 저는 세 번째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마약은 핑계고요. 마약은 멕시코하고 볼리비아가 미국은 거의 전부를 수출을 합니다. 그건 완전히 핑계고요. 예. 석유에 대한 관심은 있을 텐데 예. 석유 유통량이 지금 1%도 안 되어서 세일가스로 풍부한 미국이 과연 이런 일까지 벌어서 석유를 장악할 만큼 해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마두로 정권이라는 반미 정권을 손봄으로써 남미 정체를 이른바 자기의 국가안보 전략으로 표방한 신물로주의의 명확한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1월 3일 날 그러니까 신년 벽두부터 네.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 안보 전략을 남미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세계 군사력의 반을 쓰면서도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패권이 무너지는 미국이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온갖 폭력적인 행태, 무력 침공까지 포함해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그 무너진 힘의 약세함을 인정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건데 신물로주의는 그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정을 해서 자기의 힘의 열쇠는 인정을 했지만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힘에 의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전망을 좀 살펴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릭스 국가들이 더 뭉쳐가지고 이 단단하게 안보 공동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냐? 베네수엘라 내부 정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예요. 예. 일단은 마두로만 제거를 하고 예. 그 밑에 내각은 그대로 두고 그 내각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군을 다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국방부나 내무부, 베네수엘라 민중들을 잡고 있는 내무부는 완벽하게 마두로 체제의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진 거여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해요. 혁명 그럼 그걸 동지들이니까. 바꿔야 예. 돼요. 예. 바꾸려면 결국은 그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식하거나 그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상주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 미국에게도 앞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해요. 예.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죠. 그런데 이라크와 비교하면 이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미국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든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라크에 비해서 일단 영토가 3배 이상 크고요. 크고 지형도 이라크보다 훨씬 험준해요. 험하고. 안데스 산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를 그들이 했던 것처럼 파나마처럼 한순간에 딱장하게 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다. 두 번째는 예.
미국 국내에서도 이 친국을 찬성했던 사람이 25% 수준밖에 안 돼요. 네. 민주당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도 이전 이라크 침공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브릭스 국가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유엔이 어떤 행보를 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라크 침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반발의 기류들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라크에는 심지어 중국도 러시아도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규탄을 하고 있죠. 규탄을 예. 하고 있고요. 브릭스 국가들 대부분의 브릭스 국가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상으로는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들 국가가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해온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복이나 대응을 한 방법은 없지만 유엔 질서를 포함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의 앞으로 행보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네. 마치겠는데요. 근데 사실 새 우리가 외교적 변수를 놓고 얘기할 때 사실 미중 관계를 가장 좀 중심에 놓고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미중 관계가 사실상 보면은 이 작년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올해 좀 그랜드 바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요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중 관계로 올해 좀 한번 예상해 본다면요. 중국이 입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입으로.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 예를 들면 옛날에 소련이 쿠바 사태 일어났을 때 했던 것과 같은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국이 할 가능성은 애시당초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 국경 문제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군대를 파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석유 문제 같은 걸로 이 베네수엘라하고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좀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거의 95% 이상의 국익을 엮고 있고 예.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국이 사주어서 그런 사줬지 건데 않습니까? 예. 문제는 그것이 중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분량이라면 중국도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은 이번 원유 수입을 상당히 다변화시켜 넣어서 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국익 훼손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국가 이익과는 지금 상관없는 없는 명분상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거여서 중국이 참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 이유는 뭘까 하면 트럼프가 보여주는 중국에 대한 태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번에도 이 일 저지르고 나서 금방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니네 걱정 마라. 우리 석유는 계속 팔게 해주겠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서 잘 정비해서 더 좋은 석유를 팔게 해주마. 이런 제스처를 바로 내놓았단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떤 제안으로 저는 해석을 하느냐 하면 소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주고 대만과 남중국해는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니네들이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서 이걸 우리의 세력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제안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에게는 받아들여져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 이번에 4월달에 트럼프가 방중한다고 하는 문제는 네.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원래 계획대로 뭔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4월 방중에서 빅딜이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 대만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 문제 같은 것들을 일거에 빅딜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건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압하는데도 실패한 것도 한 요인이지만 네.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지금 터뜨려 놓으면 지금
미국은 이미 세계 전쟁에 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 문제까지 미국이 개입을 해서 왈가왈부 여력이 없고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후부터는 이른바 브릭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이탈, 이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중국과 상의해서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의 권력의 무너짐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중 관계는 그렇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잠깐 또 하고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횟수로 4년째예요 벌써.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굉장히 이게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전사자 수만 해도 양측 합치면 약 50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말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실 20개 항의 평화를 도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토 할양의 문제 또 완전 통제권이 난제로 등장하면서 사실 해결이 현재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뭐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예. 예. 러시아가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위 돈바스 지역을 완전 자기한테 넘겨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식은 안 된다. 하려면 우리까지 끼워서 해라. 이 두 가지 제안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돈바스를 넘기지 않고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은 러시아로 봐서는 전혀 없는 것 없다. 같고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첫 번째 방식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그 방식을 강제해서 협정을 체결할수록 하는 방식 말고는 이것이 종전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희망악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고서 1년 내에 휴전이나 종전이 되지 않으면 평균 10년이 간다라는 아유. 통계가 있어요. 예. 이 전쟁도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끌려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좀 더 강하게 협정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방식 말고는 답이 없다. 러시아가 뭔가 다른 제안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또 한번 네. 전망하고 원래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메인 내용은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중국 방문, 국빈 방문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막 빠방 터지는 바람에 네. 이 메인 대담이 좀 뒤로 미뤘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중국 국빈 방문에 출국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모두 스포트라이트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지만 지금 떠난 이 시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보통 보면 이 관행상으로 보면 12월부터 춘절까지가 보통 정상들의 이 방문이 잘 안 이루어지는 시기 아니냐라고 보일 때 중국이 이번 보면 말이죠. 국빈격으로 초청했고 최고격이잖아요.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까지 쭉 3박 4일 동선을 따라 설계를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번에 전략 파트너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일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 분명해진 것은 이 정상회담은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 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를 늘려서 3박 4일로 한 것은 서로 의견 조율 과정에 의견이 잘 맞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해주는 것을 봐도 이 회담이 중요성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상의 제 첫 번째, 올해 첫 번째를 맞이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정부터 구정까지 중국이 거의 일을 안 하는 기간입니다. 그때를 할애해 준 것도 또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버 1, 2, 3가와 다 회담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예우하는 거네요, 정말로. 거기에다가 예. 더 상징적인 것은 상해에 날아가서 첸지닝이라고 상해시
당서기를 회담을 하는데요. 이 네.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하면 미래의 핵심 권력의 넘버원, 넘버투로 예상되는 인물이거든요. 차기 예.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의 주도 지도급 인사들을 다 다 만나고 만나고 차기로 예상되는 지도급 인사까지 만날 일정이 배려된 것을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은 명확히 환대 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예의만 해주고는 마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분명히 뭔가 이제 협상물을 가지고 올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 관전 포인트. 첫 먼저 경제적인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경제적인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경제협력이라는 게 단박에 뭐 시작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서로 약속은 우선 이루어질 첫 거니까. 번째는 우리가 예. 제일 관심 있는 건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될 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번 회담의 형식만 봐도 예. 이것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겁니다. 그건 음. 명확한 사실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한한령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해제할 때도 우리는 지금부터 할 거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따라서 뭐 어떤 공연을 개시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뭐 예능 프로에 한국 팝스타를 불러들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하고 있던 한중 연초 가요제 같은 것을 다시 뭐 시작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왜 이 문제는 큰 틀에서는 한중 간 FTA 2.0 의 틀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FTA 2.0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서비스업, 그 서비스업 내에 결국은 이 한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 금융 이런 우리로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FTA 2.0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중국은 일본하고 삼국이 공동으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하고 먼저 시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해를 가시잖아요. 예. 상해는 항주와 더불어서 AI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AI 협력도 상당 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는 그 정도로 이제 짚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크게 이슈로 본다면 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며칠 앞둔 시점에 말이죠.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대규모 군사 훈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대만 해협을 두고 중일 간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방인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주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대만 문제는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제 다른 이야기 하지 말란 뜻으로 그런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써놨더라고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 분명 입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보여주는 명확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 국제 정치를 도덕론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대만 국민들이 독립을 원하니까 대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건 도덕론으로는 당연히 타당한 논리이지만 네. 국제 정치에서는 그 논리가 오히려 대만을 더 나쁘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대만 문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만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 결론이 다 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이제 1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단 한 번도 산정수교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저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전략적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예. 불필요하게 대만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발언들은 많이 해왔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만 문제를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말은 바이든도 트럼프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 미국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뭔가의 이 느낌 때문에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CCTV가 인터뷰하면서 명확하게 우리는 수교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저버린 적도 없고 존중한다라고 명확하게 표명한 것은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자 중요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하나를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실용적이고 실익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대만 문제를 부추겨서 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국제가 이제 무질서 시대로 완전히 돌아져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 있을 때는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번 접근 방식, 우리가 기존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대만 해외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는 식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예. 실익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참 묘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뭐냐면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이 가능한 존리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 중일 관계가 아주 급격히 냉각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이제 1월에 일본에 열 예정인데 그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거의 사실상 무기 연기돼 버렸고 이런 틈을 타서 사실상 또 우리 한국은 이 중국과 이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네. 원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좀 된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말이죠. 또 다카이치가 한국의 독도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아주 또 단호하게 그거는 일본의 악성 언행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새롭게 만들 혹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피해국으로서의 또 한국과 중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공동 입장 대응을 좀 이번에 발표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사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외교적인 하나의 노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부터 미국 편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중국 편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일본하고는 적이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만큼 무모한 방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일본 편이냐 중국 편이냐 우리는 그런 거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 편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 수도 있죠. 또 사실은 중국도 지금 그런 노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중국 땅이 맞는데 일본이 그것은 우리 한국 땅이 맞는데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하고 손잡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서 막아야죠. 예를 들면 반대로는 우리가 지금 서해에 중국이 설치해 놓은 어업 장비 문제, 어업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그것을 중국의 영토로 삼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삼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문제가
중국 영토가 안 되게 협력을 해야죠. 그런 방식의 협력을 해야지 중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편이냐. 이렇게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중국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호응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미국도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뭐 둘 이틀 중에 하나일 텐데 다카이치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화를 했나 봐요. 중일 문제에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근데 미국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거에 이런 실용적인 태도인 거죠. 자기 국가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미국조차도 굳이 뭐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거죠. 이제 진영 논리가 강하게 형성된 이유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네. 그건 사실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이 참가하고 바이든과 그리고 일본의 그 누굽니까? 일본의 총리가 이름이 안 떠오르네. 이시바. 네. 이렇게 셋이서 했던 게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마치 이제 하나의 군사 동맹체처럼 보여졌고 네. 그리고 사실 손을 잡고서 중국에 대응한다라는 게 쫙 이제 번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친중 정부다라는 공격도 많이 받았고 주로 이제 보수 세력들이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 내부에 있는 또 극우파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실용적인 이런 국익 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게 사실상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석하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물어보는 거죠. 한미일 이 안보 체제 협력 뭐 이런 문제는 계속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니까. 우선 근거 없이 친중 정부다라고 네. 생각하는 한국의 보수 언론이든 네. 미국에 있는 일부 저희 매파들의 주장이든 네. 상관없이 이제 우리 그런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에 일일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는 바보짓은 이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했던 하나의 목표인데요. 목표죠.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는 이미 수많이 비판이 되어 왔고 그 한 고리는 일본이 군국주의와 해서 평화헌법을 깨고 군대를 가지고 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시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우익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도가 명확하게 다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런 시도에 우리는 절대 개입을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 힘이 모자란다면 중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그 개입은 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가 국가별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우리가 미국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중국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럴 정도로 우리가 힘이 없는 새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이 문제는 맞다라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명확성을 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체 내지는 삼각 안보 협력에 고정돼 있는 무슨 전초 기지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적어도 일본과는 다르다. 군국주의적 국가로서 동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윤석열 정부는 그랬었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속에서는 그런 동아시아는 없다라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은 이제 분명한 이제 변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북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갔을 때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승절에서 말이죠. 북중로가 나란히 선 모습에서 보여주다시피 이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핵 문제를 제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이.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 국방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문구가 이제 사라졌고요.
사실상의 이제 NCND를 통해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사실 미국도 비슷한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냈던 NSS에서도 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있고, 러시아는 뭐 북의 핵 보유 자체를 완벽하게 이제 인정하고 있는 태도니까 결국 이번 양 정상의 만남에서 한중이 만나면 이 문제가 다뤄질까요? 뭐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미국과 중국이 왜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앞세우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여지껏 북한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거나 혹은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 잠수시키는 방법들을 고려를 했었잖아요. 예. 이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로 자기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자기 뉴욕에 핵을 맞을 각오를 하고 북한을 붕괴시킬 방법을 시도할까? 시도할 수 없죠. 그건 어리석은 전략적 판단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북한과 거의 전쟁과 준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굳이 북한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없어. 거예요. 예.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방법이 실질적으로 뭐 없어요. 없다. 근데 좀 답답한 것은 이번에도 안보실에서 다시 중국한테 우리가 비핵화 방법을 논의하겠다. 아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액면 그대로가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이든 북한이든 누군가를 듣기 위해 들으라고 그런 워딩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런 전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중국에 들고 가서 이 소중한 시간에 중국한테 북한 비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해줄 게 없어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뭔가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거 해야 그게 돼요. 훨씬 더 실질적인데. 네. 예. 그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중국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북한 비핵화를 이제 합시다. 중국이 할 수 있는 말은 간단해요. 할수 있는 방법이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든지. 예. 예. 뭐 앞으로 노력해 봅시다. 하나만한 얘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 대담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만약에 교수님이 대중 외교를 맡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만약에 보신다면,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중국의 시진핑 이제 주석과 만날 때 말입니다. 이런 것을 뭐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돼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는 이겁니다라고 한다면 딱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보시죠. 뭐 그런 과정까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원하지만 돈 안 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라는 걸 해주고 예. 경제 협력을 대대적으로 200명의 기업인들을 가지고 가서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한한령 해제를 얻어오실 것 같고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완전히 소강 상태로 가든 종결을 하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좀 더 다자 외교의 무대로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중국을 좀 활용해서 북한과 적어도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아젠다들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푸는데 중국의 역할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늘 좀 의문스럽던데. 협상의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힘은 있죠. 압박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도망 유역
경제 개발을 네.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길을 하는데 한국 끼워도 돼라고 끼우게 하자라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 시작할 수 있죠.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통일부에서 이번에 서울역에서 평양까지 가는 고속철을 놓겠다라는 아젠다를 띄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중국이 같이 북한 니네도 하자. 니네 정차시키고 안 시키고는 나중에 결심되면 하라. 까는 건 니네 돈 안 들일 테니까 같이 깔자. 그러면 북한이 굳이 안 돼를 끝까지 고집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대륙 그 신교통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쭉 깔아가지고 유라시아까지 가자라는 거고. 네. 또 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도 브릭스에 가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예. 그리고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이유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한 극만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든 세계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다국화된 다자주의 무대로 나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냉장에 따지면 지금 미국 한 노선에만 서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관세 협상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를 전혀 하나의 이전의 동맹, 선물을 주는 동맹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는 일종의 자판기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시빨리 다자 외교 무대로 나아가야 돼요. 다자 외교 무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브리스나 SCO 같은 것이 중요한 창구입니다. 있고. 거기에 뭐 정식 국가로 바로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협력 국가로 가입을 북한하고 동시에 해서 한번 그 밖에서 역외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 구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오늘 대담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늘 우리 평소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네. 뭐 마무리 발언 하실 게 있으면 좀 이제 해주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섬나라였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제 그 섬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보를 저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GDP 성장률 1% 또 뭐 어떤 AI 협력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이렇게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국가의 꿈, 우리 근대 국가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게 시작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으로 분노스럽고 기가 막히지만 이것이 또한 미국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제법상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이 침공을 보며 세계는 야수적 질서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강 없는 평화가 과연 가능한가? 국제 규범이 없어진 가운데 우리의 생존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모로 고심이 깊어집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한국 외교는 양날의 시험대에 오른 듯합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미국과의 동맹 약화로 해석된다면 상당히 논란을 불러오겠지만 동시에 중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의 자율성을 또 잠식하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강대국의 계산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가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겠지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희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